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16일 창조절 11번째 주일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해서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교회력이 거의 끝나갑니다. 한 주 남았군요. 다음 주가 교회력 2021, 22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2022, 23 새로운 교회력이 11월 넷째 주일 27일부터 시작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거의 교회력이 끝나가는 이번 주에 적합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묵시문학 혹은 묵시사상이라는 단어가 설교 중에 나왔습니다. 딱딱한 단어, 신학 용어가 나오면 그 설교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가능한 대로 신학 용어를 날 것 그대로 전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내 때에 따라서는 그냥 말합니다. 그의 양날의 검과 같아서 청중들이 설교의 흐름을 놓칠 수도 있지만 신학 개념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많은 말로 설교하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기독교의 세계를 신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신학 용어를 남발해서는 안 되지만, 그리고 특별히 설교자가 미안합니다. 그 신학을 자랑하는 듯이 일반 신자들에 비해서 내가 이만큼 신학에 깊이가 있다 하는 식으로 전하는 건 정말 잘못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세계가 신학적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계선이 있어서 저도 설교할 때마다 어느 정도까지 신학 개념을 말하고, 그리고 일상의 삶으로 또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늘 긴장합니다. 묵시의 사상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더 신학 용어로서 전문적이에요. 아포칼립틱스라고 합니다. 묵시 사상, 묵시 문학이라고 합니다. 후기 유대교에서 나온 사상이죠. 구약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다 알만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변화되어 왔어요. 변화됐다기보다 더 심화된 거죠. 제가 다른 때도 비슷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촉감으로 경험합니다. 유아 상태에서는요. 목소리나 이런 걸로 어머니 아버지를 경험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다르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춘기 지나고 20대가 됐는데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어머니를 경험한다면 그건 어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발전해 왔어요. 그거 당연한 이야기죠.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해 보면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삼위일체의 개념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인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깊어진 거죠. 물론 유대교에서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이 묵시 사상도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구약에는 전반적으로 볼 때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죽음 이후는 다 수월해 가는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근데 묵시의 사상과 더불어서 죽음 이후의 문제가 유대 사상에서 중요한 주제로 부각됩니다.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졌다고 하는 말을 염두에 두십시오. 하나님이 변화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 깊어졌다는 겁니다. 욥기도 그런 대표적이에요. 욥 이전에는 지혜 사상이 일반적이었는데 욥기로 인해서 그 지혜 사상이 극복되는 겁니다. 뭐 지혜 사상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신명기 사상이라고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게 하나님 이해도 중요하거든요. 신명기는 뭐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신명기 사관이라고 해요. 모세오경의 그 기본 바탕이 있습니다. 뭐 이거 신학의 개론에 해당하는 거라서 또 아는 분들은 아는데 제가 다시 또 길게 지루하게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 그겁니다. 근데 그러한 논리로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판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다 해명할 수 없다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기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 신앙과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실존의 관계에서 새롭게 대두된 거죠. 뭐 그런 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묵시 사상이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거죠. 묵시 사상. 이것도 어떤 삶의 자력이 있는 겁니다. 지임 리벤이라는 것도 신학 용어예요. 성서 신학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삶의 자리. 그들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볼 때 그 어떤 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묵시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 세상 악해. 그 악한 게 너무 강력해요. 그리고 선한 백성들은 거기서 피해를 봅니다. 도대체가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이건 욥기 주제하고도 연관돼요. 신종론과 연관됩니다. 악한 사람 혹은 악한 질서가 선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못살게 굴고 그런데 벌을 받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잘 살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그들은 묵시 사상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건 심판하신다. 완전히 다 멸한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멸한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완전히 근본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 의하면 세상은 다 근본으로 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도 고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생각을 하니까 그를 사실대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상징이 많이 나와요. 뭐 다니엘서나 에스겔 이런 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이런 데 나오는 그 상징 언어들, 네, 구약, 신약 다 할 것 없이 성서에는 상징도 있고 또 메타포도 있고 비유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성서를 오해하게 되는 거죠. 네, 묵시사상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신약에도 나오고요. 뭐 요한계시록 이런 데 나옵니다. 자연 재해도 마지막에 대한 경험이에요. 끔찍한 겁니다. 근데 오늘 현대인들이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자연과학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계몽 이후에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계몽주 이후 이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학 일원론이라고 떨어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주의예요. 과학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재단하는 겁니다. 21세기 들어와서 그러한 생각이 더 깊어졌습니다. 강력해졌습니다.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현실로 다가와서 이제는 자연과학이 인간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연과학의 신이 된 거예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신 아닙니까? 근데 과연 그러냐? 과학 철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자연과학이 많은 걸 알아낼수록 인간은 모르는 영역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실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단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요. 빅뱅을 발견했습니다. 엄청나잖아요. 빅뱅을 알았다는 얘기는 빅뱅 이전은 뭐였었느냐를 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을 발견한 것으로 자연과학을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라 자연 우주를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영역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거기까지 가지 않고 모르는 게 요 정도였다고 한다면 과학 지식이 늘어나면서 이 원주의를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요 정도의 크기만 몰랐어요. 근데 이게 늘어나니까 더 많은 걸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뭐 역설적인 표현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개인의 성장 과정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성장 과정과 인류 전체의 발전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우리 개인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난자와 정제가 결합돼서 배아가 되고 그 자궁 안에 물에 떠 있다가 이제 형체가 돼서 세상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생명체가 시작됐다가 점점 진화해서 육지 동물이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인간까지 온 거하고 그 한 개인의 그, 그 생물학적인 발전하고도 비슷합니다. 그 초등학교 아이들은 사실 모르는 게 많죠. 근데 대학생들 되면 초등학생보다는 더 알지만 아는 것만큼 또 세상을 더 몰라요. 초등학교 때는 뭐 자기네 동네만 한다면 대학생이 되면 뭐 나라를 생각하니까 다른 나라도 있고 이게 도대체 뭐지?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제 더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해서 30대, 40대 되면 한 인간을 놓고 볼 때도 많은 걸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냐? 어떻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과학주의가
좀 더 정확하게 하면 과학 실증주의가 우리 인간의 실존을 오히려 감추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발전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럼 미래에 대한 뭐 이야기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인공지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보태면 이렇습니다. 자율 뭐죠? 그 운전 자율주행이라고 하죠. 자율주행이 언젠가는 가능하리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네요. 뭐 비슷한 그럴듯한 거를 과학자들이 잘 설명하면 정말 그럴 것 같이 들립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자율주행이 완전히 가능할까요? 저는 여기서 그거를 그렇다 안 그렇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 전문 영역도 아니니까요. 그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인간은 뇌가 아니다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세 권, 그 마르쿠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세 권을 사서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뇌가 아니다예요.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면 인간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지만 그건 천부당 만부당하는 이야기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능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의 지능은 뇌에서 나오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게 수십만 년의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진화 과정 없이 어떤 그 메커니즘만 딱 만들어서 어디다 심어 놓는다고 해서 사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봤나 비슷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 우주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아주 지구와 비슷한 행성에 가서 농사도 짓고 농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단한 채소 그리고 거기에 어떤 뭐 지구와 비슷한 어떤 집이나 유리로 된 어떤 하우스 뭐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우리 후손들이 거기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유튜브에서 제가 본 그 과학자의 말은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인간은 수십만 년 동안의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지구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왔기 때문에 이거하고 다른 생존 조건에 가서 맞춰서 살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차라리 그 박테리아 같은 것들을 싣고 가서 거기서 내려놓고 그 박테리아가 오랫동안 수백만 년 진화를 통해서 인간과 비슷한 지능을 가진 동물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차라리 낫다고 하는 겁니다. 뭐 화성에 가서 인간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뭡니까? 거기는 이제 공기도 지구하고 다르니까 계속 그건 뭐죠? 우주복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인간이 왜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구와 똑같은 중력, 대기압 이런 데서 살았던 인간이 과학적으로 아무리 화성이나 금성에 비슷한 조건을 맞춰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가능하겠어요? 무슨 말씀이냐? 자연과학이 필요하기는 하되 그리고 언젠가는 한참 세월이 지나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도움을 줄 때가 있기는 하나 섣불리 자연과학이 우리를 구원할 것 같은 생각은 아직은 섣부르다. 아직은만이 아니라 영원히 불가능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인간이 아니라 다른 종으로 우리가 진화하면 그때는 또 말이 달라지는 거죠.
현재와 같은 인간세, 호모사피엔스로서의 우리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자연과학의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다. 그리고 충분히 만족한다. 안식을 누린다. 가능하겠나?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옆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갔어요. 자연과학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과학이 다루기에는 이 세계와 우주가 너무 광대하고 심층적이고 다차원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만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읽는, 이해하는, 해석하는 길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연과학은 그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고 그 월식과 일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재밌었죠? 지난 화요일 밤에 있었던 겁니다. 참 이상한 현상이더군요. 처음에 월식이 시작하면 달에서 이렇게 조금씩 달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가려지게 돼요. 그래서 지구가 점점 이렇게 가니까 가려지죠. 근데 거의 가려질 때에는 끝부분만 초생달처럼 흰색이 남아 있습니다. 달에. 근데 다 가려지면 오히려 검은색이 없어지고 붉은색 뭐라 그러죠? 무슨 문이라고 하던데. 블러드 문이라고 하던가. 이렇게 약간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됩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면 다시 검은 색깔이 되면서 왼쪽부터 또 달 원래 흰색이 늘어나면서 나중에 또 밝아지죠. 좀 특이한 현상이었어요. 참 그러한 태양, 지구, 달 아주 작은 그 태양계 안에서 벌어진 일들도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걸 좀 실감나게 이렇게 설명한 걸 들었습니다. 태양을 탁구공이라고 한다면 크기로 이렇게 탁구공 정도라고 한다면 지구는 좁쌀 하나, 쌀알 하나라고 그랬는데 쌀알보다도 더 작을 것 같아요. 정말 쌀알이고 탁구공에다가 쌀알보다 더 작은 알맹이가 되는데 그게 한 20m인가 30m 떨어진 거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까마득한 거죠. 예. 근데 그걸 잡아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태양의 지구를요. 예,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 그리고 무슨 해성도 있고 여러 가지 위성도 있고 많잖아요. 그걸 다 합해봐야 태양계 전체 크기에 비하면 거의 1%나 1%도 안 될 거요. 0.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아주 작습니다. 공간에 그런 거기는 빈 공간이죠. 거기에 태양이나 지구나 수성이나 그런 건 다 합해봐야 별로 안 됩니다. 우주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그래서 우주는 흑암 물질, 흑암 에너지 그게 대다수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그 대재난이 나온 거예요. 세 가지 전쟁, 자연재해, 그리고 박해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박해가 뭐냐 하는 거를 좀 비유적으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말이죠. 지금 공산주의 하면 정말 공산주의가 아니라 약간 좌파적인 생각만 하더라도 비난 맞잖아요. 뭐 빨갱이라는 소리도 듣고요.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는 세계를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자본주의는 사적 재산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공산주의는 말 그대로 공산 사적 재산을 적게 하고 공공 재산을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대학은 사립대학이 많잖아요. 독일에는 사립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일부만 있죠. 뭐 그거는 일반 학생들이 가지도 않습니다. 다 주정부 거예요, 대학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니까 대학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런 게 말하자면 사회주의 정책인데, 그걸 이제 더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면 그럼 이제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집 거주할 때, 그리고 교육, 그리고 집 교육 받아야 되고, 집 보장해 줘야 되고, 의료 이 세 가지를 국가 단위에서 운영하자 하는 게 이제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에 비해서 자본주의는 그걸 다 민영화하는 겁니다. 민영화하면 더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상 자체를 부정하니까 참 약간 우리가 미숙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유학하던 1983년 독일 그 쾰른에 갔을 때 일이에요. 거기 멘자라고 대학생들 식당이 있습니다. 그 독일은 사회주의가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는 거의 똑같은 건 아니지만 관점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멘자 식당도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많이 지원하고 대학생들 밥을 이제 잘 먹을 수 있도록, 물론 등록금도 없고요. 그 대학 식당인 멘자 앞에서 이제 무슨 홍보물 같은 거를 나눠주죠. 근데 그 제가 받은 어떤 것에는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일본에도 공산당이 있더라고요. 인도 어디 지방 정부는 공산당이 이렇게 지배하더군요. 하여튼 제가 비유적으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공산주의 하면 우리는 꼭 이제 북한을 생각하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를 전제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어디 발 붙일 데 없을 정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똑같은 건 아닙니다. 제가 비유를 적당하게 들지는 못한 것 같은데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려고 저 비유를 든 거예요. 너희라는 그 인칭 대명사가 13절부터 19절까지 반복해서 나옵니다. 좀 특징적이에요. 그걸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너희라고 말했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거든요. 예수와의 그런 결속을 통해서 묵시적 대재난을 이제 극복한다는 거죠.
그게 핵심인데 그거를 전하기가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설교가 모든 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고 아닌 건 또 지나가야 됩니다. 요 대목이었는데 근데 예수와의 특별한 결속 관계를 통해서 묵시적 대진행을 지난다는 그 주제를 또 따로 한 편의 설교로 할 수 있긴 합니다. 예수와의 결속 꼭 생각하시 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결속되느냐 그건 또 다른 주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근데 말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운명 안으로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건 과장법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과장법이긴 하지만 어떠한 그 기독교 영성에 분명한 지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나는 배고파도 괜찮아. 배고프지가 않아. 그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미친, 좀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근데 그거는 사랑에 정말 깊이 빠진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니까요. 예수에게서 어떤 특별한 지점을 경험한 겁니다. 생명 경험인 거죠.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무덤에 묻힌 것도 분명한데 살아있는 자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그게 분명하다면 이제 자기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게 실질적으로 무엇인지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한두 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몰트만의 어떤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개인의 영적인 완성 보다도 공동체의 완성 여기서 자신은 구원,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공동체죠. 이게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될 텐데 여기에 자기가 이렇게 연관됨으로써 이제 미래에 그리스도교가 도달하게 될 하나님의 종말론적 생명 경험 여기에 자기가 연결된다고 하는 거죠. 말이 잘 정리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성경에 말하는 생명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 생명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거 아니다. 뭐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알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무상하다, 잠정적이다. 그걸 조금 더 뚫어봐야 됩니다. 늘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걸 부러워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관심을 둘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너무 지금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게 사느냐 하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다면 그리고 미래에 얻어질 종말론적 하나님의 생명이라면 그건 너무 거리가 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거는 뭐 어떻게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기독교 영성 안에 들어와야 조금씩 눈에 더 분명하게 보이면서 거기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냥은 안 돼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그냥 그냥 들은 풍월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일단은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완성하실 정말로 저 미래에 내 삶의 중심을 둘 수 있는 순간이 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그 맨 마지막 붉은색으로 바꾼 문장 보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또는 너무 지나치게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생명이 완성될 미래를 희망한다는 데 있습니다. 미래를.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미래를 생각해? 에, 그런 말씀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미래에 삶의 중심을 놓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헛수고입니다. 종말에 완성될 그 세계는 과거와 미래라는 것, 시간적인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된 세계가 해체되고 그게 하나가 되는 사건입니다. 네, 너무 멀게 느껴지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